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는 소식과 또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소식 등을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포커스, 뉴스워치, 오후 6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의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없애라고 지시한 대상 국가에 한국도 포함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배제되면 핵심 농산물의 고율 관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농업 보조금도 감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7월 27일 뉴스18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우며 각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위터에 WTO는 망가졌다며 세계 부자 국가들이 WTO 규제를 피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개도국을 자처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에 대해 문제 삼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WTO 협정에 규정된 개도국의 우대 조항은 관세 혜택과 보조금 지급 허용 등 150가지에 달하는데 부유한 다수의 국가가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안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직접 해당 국가에 대한 우대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차적으로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부유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도 지목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WTO 협정 개정을 위해선 164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개도국 지위 변경은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 뉴스18은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G20 회원국, 1인당 국민소득 1만 2,056달러 이상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으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4개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농협 분야만 우대를 받기로 하고 개발도상국으로 남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농업 외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관세를 매겨 보호하던 쌀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농산물 관세 감축은 50에서 70%에 달해 개도국과 약 20%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위 변경이 쉽진 않겠지만 한국도 개도국 졸업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정부도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면서 필요 대응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7월 28일 뉴스18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친 가운데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기대치와 경제 성장률 전망치 모두 뒷걸음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국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발표 전과 비교해 2.5%, 4조 원 가까이 줄었고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곳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100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추가 하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조만간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한 여러 경제적 악재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잇따른 경제 악재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응 방안 없이 전망이 어둡다,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뉴스는 시청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갖게 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경제적 무력감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우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해결 방안에 중점을 둔 정보와 논의도 많이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5일 뉴스포커스에서는 북한이 25일 새벽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에 포착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단거리 미사일은 약 430km를 비행한 뒤 동해 바다로 떨어졌고, 두 번째 단거리 미사일도 비슷한 거리를 비행 후 마찬가지로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 모두 최고 고도 50km로 잠정 평가됐는데, 합참에 따르면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1번지에서는 여야 모두 북한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원인 진단과 대응 방안에는 시각차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 사항에 적극 대비 중이라면서도 북한을 향해 추가적인 군사 조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에도 정쟁보다 초당적 안보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황교안 대표도 북핵 위협과 주변국의 도발을 막으려면 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강한 안보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리숙하고 위태로운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왔다면서 억울함 대신 문제점을 먼저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25일 뉴스워치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의도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전하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때 북미가 3주 내 재개에 합의한 실무 협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앞서 북한은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고 전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선 독도를 중심으로 도발을 감행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4대 열강에 보란듯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쏘아 올림으로써 존재감을 가시하며 새 대결에 가세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권력층과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내부 결속력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26일 뉴스 리뷰에서는 합참이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은 새로운 단거리 탄도 유도탄이고 비행 궤적과 26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유도탄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한미 당국의 분석 결과 두 발 모두 약 600km로 확인됐으며 미사일이 포물선, 즉 탄도를 그리며 떨어진 뒤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합참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비행 거리로 보면 탄도 미사일의 성격을,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면 순항 미사일의 성격을 갖춘 것으로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의 특성과도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시험 발사 단계로 평가했으며 따라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소식을 자세히 잘 정리해서 보도하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의도를 분석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분석의 주체를 언급하지 않거나 일부에서는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누가 분석한 것인지 알기 어렵게 보도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정보원이 어떤 사람인가는 정보의 신뢰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고 어느 나라에서 나온 분석인지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출처를 되도록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26일 뉴스 공구에서는 난치성 천식을 위한 신약이 나왔지만 환자들이 쓰기 힘든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전체 천식 환자의 5%로 추정되는 난치성 천식은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아 증상을 완화하려면 수명이 줄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 약 외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작용 없는 신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약값만 무려 200만 원으로 웬만한 여유계층이 아니면 평생 약을 써야 하는 환자들에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약사와 건강보험이 부담을 나눠지는 현행 위험분담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험분담제는 비싼 신약에 일단 건보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인 뒤 제약사가 수익 일부를 건보에 돌려주는 방식인데 상태가 심각해도 천식, 아토피처럼 경증으로 분류된 질환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난치성 천식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도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효과적인 치료약이 있다면 중증 환자만이라도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는 경제적 능력 등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 권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의료제도의 취약한 부분을 짚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이와 같은 뉴스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가치 있는 뉴스 소재를 발굴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회 논제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이소민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28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 우리 사회 현상을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버려지는 동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유기동물이 끊임없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지만 연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영상 초반에 제시해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철만 되면 유기동물이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휴가지에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의도적으로 두고 오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 휴가철이 동물들에게 공포의 계절이라는 내레이션은 유기동물의 문제를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자료를 통해 국내 유기동물 발생 현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330여 마리가 버려진다는 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셈.
전남 순천 유기동물 보호단체의 이은주 대표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흘러갑니다. 돌봐야 할 유기동물들은 많은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숨 돌릴 틈이 없는데요. 유기묘들의 출산이 많아지는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새끼 고양이 구조 요청이 급증한다는데요. 유기묘들의 출산이 많아지는 시기로 직접 장비를 메고 구조 활동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청도 이때 몰립니다. 이어서 나온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반려동물 유기 원인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중성화 비용 부담, 결혼 시 배우자의 반대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행하는 품종에 따라 동물을 사고 버리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유행했던 종들이 다음해 유기보호센터로 들어온다는 말을 통해 씁쓸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유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소개되었는데요. 일단 반려동물을 손쉽게 사거나 구할 수 있는 문화가 유기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영상 속 통계 자료에는 지인에게서 반려동물을 무료로 분양을 받았다는 통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나온 이혜원 건국대의 수의학과 겸임 교수는 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물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여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마치 장난감처럼 쉽게 사고 파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구조대가 찾아간 경기도 포천의 강아지 번식장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짖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데요. 근처 또 다른 가건물 역시 마찬가지 상황. 특히 화를 내고 동물구조대의 요청을 무시하는 강아지 번식장 주인의 행동은 황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는 목연 50도로 제한돼 있으며 햇빛이 잘 통하고 뜬 장을 한 단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이런 모든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개들을 강제 임신시키고 출산을 유도하는 번식장에서 경매장, 펫샵으로 연결되는 유통구조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곳은 2017년 전국 최초로 개장한 동물복지지원센터인데요. 응급치료 등 각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유기동물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수용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나서 5년 전부터 고양이 분부미를 키워온 이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챙기느라 바쁩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데려온 분부미는 길고양이 시절 생긴 상처로 인해 부분적으로 털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유기동물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이지영 씨의 인터뷰에 공감이 됐습니다. 3번 상처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소개됐습니다.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이며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내장형 인식치 등록을 의무화해 유기동물을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한국에 비해 반려동물 유기 시 과중한 벌금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처벌의 수위를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해 왔는데요. 인식표 혹은 내장형, 외장형 인식칙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도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반려동물 교육센터를 무료로 운영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반려인의 반려동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반려동물과 함께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이소민 학생은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네, 유행하는 품종에 따라 동물을 사고 버리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유기동물 보호단체 대표님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유기동물이나 품종에 대한 편견 없이 입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이소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Российские экипажи строго выдерживали заданный режим полета. По данным объе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не допущено.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또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을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긴장 고조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무단 진입을 했고요. 네. 또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을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당시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의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폭격기 2대 그리고 정찰기 1대로 구성된 5대가 동해상을 연합 비행을 하면서 한국 방공 식별지역 카디즈를 수차례 무단 진입을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 7분간이나 무단 침범했습니다. 우리 측 공군 전투기는 무단 진입한 이 중국 폭격기에 대해서 20여 회, 그리고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 10여 회, 도합 30여 회의 무선 경고 통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이 러시아 군용기에 360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러시아 측과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서 영공 침범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우리 영공 침범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면서 우리 군의 과잉 반응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행위는 동북아 평화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양국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것을 정부에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중국과 러시아 당국에 강력히 경고를 한다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영공 침범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범하는 명백한 도발이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4강 외교 몰락에서 비롯이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도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 네.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미국 측의 반응까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북 강경파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한국 영공 침범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분석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 카디지에서의 처음으로 공동 무력 시위에 대해서 민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1대1로 구상이나 신동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모든 전선에서 대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론은 짚고 있습니다. 또는 오는 8월 초에 실시 예정인 하반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의 훈련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서 이렇게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중러 간의 비공식적인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활동은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관세 정쟁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재발 방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의 보도들이 많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연유에서 나오는 분석인지 밝힐 필요가 있겠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어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은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본은 어떤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건지, 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 일본 정부가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조치를 두고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공 침범이라고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러시아의 이 독도 영공 침범을 자국 영공 침범이라고 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자기 지역에 대한 부분만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우리 영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답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자국 영유권을 침범했다고 한국과 러시아 측의 유감을 발표했던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지난 24일 확인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 측에 해명을 했는데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끼어들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측의 입장이 하루 만에 머쓱해졌다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등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그야말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한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걸까요? 네, 요즘 한창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드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까지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정세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합참은 지난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만큼 청와대, 국방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니만큼 언론에서는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의 언론은 내부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른
빠른 판단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군은 군사력을 공고히 하고 냉정한 대응을 하고 우리 언론은 내부의 통합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바른 보도를 한다면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